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자, 일단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빵 끊어서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제가 그게 코로나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는데 검사해봤더니 그래도 잘 낫지가 않더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주말에도 제가 보강 동영상 올려놓겠다고 한 약속도 아직 못 지키고 있어서 그거는 이번 주 내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을 예정이고 먼저 이 시험에 관해서 얘가 또 왜 이러니? 아까 써놓은 거 전부 도로맥됐잖아. 참. 중간고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중간고사는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권장 기간은 다음 주죠. 중간고사가. 그러나 이제 수업 지난주에 빠진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우리 그거 보강도 또 사실 해야 되고 저 선거 기간 동안에 해서 일주일을 늦추기로 했어요. 그 동안에 제가 이제 나머지 보강 자료들, 매테리얼들을 이제 올려서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물론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다음 주의 수업 내용은 중간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수업 내용은 이제 기말고사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이 시험이 컴프리헨시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 내용하고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엔 다 잊어버리세요. 한번 다 꺼내버리고 기말고사는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 내용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 수업을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당장은 중간고사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까지 하고 나머지 두 주차의 보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이거.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에서는 시험 자체를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굳이 나보고 대면서 꼭 하라고 뭐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뭐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닌 이상 가만 보니 아직도 가끔 이따금씩 확진자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0명의 학생이 사실 전부 다 들어오면 이 교실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뭐 한 반밖에 정도 안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감안해서 시험은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줌 화상회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 다. 오늘 통해 갖고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덕택에 저 역시 그 줌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많은 노하우가 이미 딱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는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었고 해서 다다음 주에 보는 시험은 온라인으로 줌. 그럼 그것을 위해서는 줌 접속 정보도 물론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런 자세한 상황은 물론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캠퍼스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일단 줌에 전부 접속해서 전부 카메라를 켭니다. 모두들 전부 각자의 카메라를 켜야 돼. 삼성 입사 시험 같은 경우는 카메라 2대를 사용해서 한쪽은 꼭 옆구리를 자신의 옆을 주사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지만 뭐 삼성 시험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는 카메라를 펴서 자신의 옆모습을 비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면을 비치거나 한 것을 항상 시험은 2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이 2시간이니까 시험은 2시간 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시간이 다 걸리는 이 시험 문제 내용은 절대 아니고 다만 여유롭게 시험을 보더라도 수업처럼 여유롭게 중간에 화장실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간식 같은 것도 갖다가 놓고 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시험지는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시험지는 제가 시험 시작 15분 전에 이 e캠퍼스의 공지사항 그 폴더에다가 PDF 파일 형식으로 올려놓습니다. 15분 전에. 왜 15분 전에 올려놔? 혹시 시험지를 출력을 하고 싶은 사람. 나는 PDF로 무슨 뭐 화면에 뜨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다들 여러분들 뭐 요즘은 뭐 패드도 가지고 있고 뭐 해서 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나는 클래식한 것이 좋아. 그래서 시험은 제대로 종이에 놓고 봐야 제맛이지 라고 할 경우에, 그런데 옆에 프린터가 없네. 그럴 경우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미리 들여서 어디 가서 프린터를 해와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15분 전에, 그러니까 9시 45분에 요 시험지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뭐 15분 중간에 미리 내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15분 동안 무슨 일을 벌이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그 천재성을 내가 높이 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나는 종이로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출력을 해놓고, 아니야 난 괜찮아. 컴퓨터에 화면 띄워놓고 시험 볼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내 핸드폰에 보지 뭐까지 거.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시작은 그러니까 10시에 딱 입장한 후에 입장을 해서 자 시작하세요. 준비되시면 전부 카메라 전부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 풀 거냐? 종이로 출력을 하신 분은 거기다 직접 쓰시면 되겠지, 답을. 이 스크린에다가 띄워서 패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패드에다 직접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핸드폰 같은 데다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하는 경우에는 답만 적으세요. 답만 워드 프로세서에다가 적든가 아니면 답만 종이에 적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각자 알아서. 자, 시험이 다 끝났어요. 이제 2시간 동안 충분히 왔다 갔다 가서 담배도 한 대 피고 오고 하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만 시험장을 떠날 때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든 상관 안 해. 학교 앞에 저 카페에서 시험을 보시든 아니면 기숙사에서 보시든 그거는 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나의 카메라에 제가 카메라를 딱 보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최소한 나 카메라는 핸드폰은 놓고 갑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핸드폰만 제가 저기다 놓고 갑니다 하고 얼마든지 나갔다 오시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해서 계속 시험 보면서 딱 2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시험이. 그러면 답안지는 어떻게 제출하지? 이 패드에다가 직접 써서 보신 분은 PDF 파일 형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대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종이에다 보신 분들 또는 무슨 종이에다 답만 적으신 분들 사진 찍으세요. PDF를 바꾸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 그냥 사진만 찍으세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전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알아서 다 PDF로 바꿔서 나중에 채점한 다음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워드 파일이나 무슨 한글 파일에다 답만 적으신 분들은 그냥 그 답 적으신 그 파일 자체를 그것만 저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험이 그런 식으로 2시간 딱 끝났어. 2시간 딱 끝나기 전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시험은 딱 2시간이고 그때까지 보세요. 시험이 딱 끝나서 자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사진을 찍고 뭘 하고 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30분, 시험 종료 30분 후에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경우는 이메일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로 간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험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 30분 이후에 30분이 지나도 답안지 파일이 내 메일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땐 큰일이지. 그러나 그 전에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 2시간 내내 꼭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딱 보니까 너무 쉽네. 10분 안에 끝내고 제출하고 나가시면 돼요. 마음대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험을 보는 형식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서 이 캠퍼스에다 올려놓을 것이고 어떻게 접속을 하고 줌 세션을 제가 제 줌 어카운트랑 비번만 알려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가 좋을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늙어갈수록 이제 점점 사람이 이제 쫌생이가 돼가지고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일종의 예비 소집 비슷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전부가 줌을 이런 식으로 다 접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그것을 기화로 그 와중에 혹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질문이라도 시험에 관한 질문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줌 세션을 한번 그 전에 가지려고 합니다. 시험 전에. 그게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이 좋을까?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 좋을까? 화요일 저녁 때쯤? 아니면 주말 무슨 뭐 저녁 때쯤이 좋을까? 그거는 저한테 어느 편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하지. 그러니까 그날은 전부 접속을 해서 다 아무 이상 없었다는 거 확인하고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은 뭐 나와요 시험?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직 시험 문제 내려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는 바로 그 전날 밤 한 새벽 4, 5시까지 그때 내더라고. 시험이 만약 10시면은 아마 한 4, 5시 새벽 4, 5시쯤에 끝나게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몰라지. 언제가 좋을까요? 그 전날? 시험 전날 한 뭐 저녁 7시쯤? 아니면 일요일 날 한 저녁 7시쯤. 둘 중에 하나로 정합시다. 예비 소집. 일종의 줌 예비 소집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랑 비번을 알려주고 접속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확인하고 카메라는 이렇게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일종의 대충 뭐 그런 거 얘기한 다음에 질문 뭐 하나 아주 잠깐일 수도 있고 질문이 많아지면 한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거야 뭐 각자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션은 혹시 그날 뭐 내가 알바 뛰는데 뭐다 하면 그러니까 줌은 어차피 녹화되니까 녹화해서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늦은 바로 전날 너무 늦은 시간이면은 혹시 참석을 못한 학생이 혹시라도 체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일요일 저녁이 좋지 않을까? 일요일 저녁 7시 어때요? 괜찮아요, 전부? 7시에 교회 가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이렇게. 그럼 일요일 저녁 7시에 27일 날 시험 전에 일요일이니까 언제냐, 그게? 17일인가? 18일인가?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25일인가? 24일인가? 4, 5, 6. 24일 날 저녁 7시에 그거 역시 모든 접속 정보를 어떤 그것은 이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또 말썽을 피네. 이거 왜 안 되지? 어쨌든 자 질문 시험에 관해서 질문 없죠? 예. 아니 전혀 외람되지 않아요. 그런 헛소문이 강의평을 벌써 열람을 했단 말이야? 아니, 전혀 외람되지 않지만 그거는 예. 아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 심정은 강의 요약본 보고 충분해. 그 다음에 충분히 있는 이 강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딴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다 어차피 내는 거니까. 다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북 형태로 하느냐? 그것은 최소한 이거를 괜히 쓸데없이 외우지 말고 이게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다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만 딱 찾으면 금방 나오는 답 그런 것은 안 내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종합해서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답은 이것일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문제를 나름대로 그렇게 내려고 한다라는 노력이지만
그래, 뭐 까짓 거, 그럼 나 지난 학기, 작년 시험 문제 한번 올릴게,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 그래서, 그거, 아마 다음 주말쯤 정도에 족보 올릴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다만, 예, 그런 소리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 물론, 특히, 한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오픈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인클래스에서 시험을 볼 때 줌이 아니라 인클래스 시험 볼 때 오픈북으로 시험 본다 그러니까 어떤 분반에서 매우 편안한 자세로 들어왔어. 아이 그까짓 거 뭘 하든 오픈북인데 내가 찾아서 못 쓰겠어 설마? 하고 다 들어왔어. 그러다가 나갈 때 보니까 얼굴들이 왜 이렇게 하얗지? 그러고 나간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그거야 뭐. 자, 얘가 계속 말썽을 피네. 아이패드 갖다 버려야 되겠다.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너 없으면 못할 줄 알아? 자, 일단 이걸 먼저 인지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 2주일 전 얘기지만 이번에 트랜스 지방의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을 왜 우리 몸에서 그렇게 이 몸에 해를 가져오느냐? 그것을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과 대충 비교해 가지고서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좀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왜 수크랄로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으며 트랜스 지방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몸에 해로우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인지질 계속 지질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 지질에 관해서 보자면은 이 지질이라는 것이 얘야, 넌 어디 있니?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네. 이제 보통 지방산 같은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양친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정도.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 산 3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지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차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한쪽이 원래 이 플러그가 3개가 있는 전기꽂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플러그 하나를 딴 데다 올려가지고서 딴 데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요 모듈, 글리세롤 모듈에다가 우리가 지방을 생각할 때 글리세롤 모듈에 지방산이 3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산이 3개가 붙기 위해서 여기에 각각의 그 에스터 결합이 들어가는데 한쪽에서 그 여유를 주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 거지. 위에서 딴짓하고 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3개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여유가 있는데 그 2개만 좀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위에서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인산하고. 그래서 이것을 인지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너 좀 따라와라. 근데 이제 인지질 하면 우리가 알듯이 상당히 이미 이온화가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차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극성이 이쪽에 있는 비극성과 극성이 이제 훨씬 더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데 거기에 더해서 끼리끼리 놀게 되잖아요. 이제 극성을 가진 인산이 여기 오니까 자기 친구들 막 집에 초대한 거지. 들어와 놀자. 여기 있는 훨씬 또 이제 차지를 가지고 있는 뭐 이상한 애들. 그래서 보통
인지질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큰 부분에 이제는 그 극성 부위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극성과 비극성이 이제는 완전히 쌍벽을 이루군. 지방산 같은 걸 볼 때는 비극성이 거의 주류이고 극성은 한쪽 끝에 애경애하고 있어서 그다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이 극성 부위가 무시 못할 세력으로 확장이 된 것이 바로 인지질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지 멋대로 자 이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것에 대한 화학 구조, 분자식 같은 것을 기억을 떠올릴 필요는 없는 거지 이제. 주로 생물학에서는 인지질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은 그걸 또 그림을 안 그려놨나요? 이렇게 보통 원래 이제 생물학 하는 사람들 화학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포막 그리면은 세포막 하면 짠짠 뭐 이런 식으로 세포막을 이제 쫙 그리는 거지. 이게 뭐냐? 이 부위가 바로 요 부위에 있는 여기다 그림 큰일 나겠죠. 여기에 있는 그 극성 부위. 이 두 개의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얘는 지방산 꼬리. 그래서 인지질 한 분자는 보통 위에 커다란 거두 머리 콩나물 대가리처럼 머리 여기를 극성 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성 꼬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돼가지고서 엄청나게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양친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얘네들은 한 505개를 아니면 5,500개를 물에다 그냥 한 번에 동시에 뿌려버린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나? 각각의 이런 개별적으로 이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수를 물 위에다 던져놓으면 모든 생명체가 지금 물 위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물 위에서 진화했어요. 얘네들이 일종의 상상의 억지이긴 하지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들이 단체로 예를 들어서 무슨 수백 개, 수천 개의 인지질들이 한 곳에 뭉칠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상상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라고 싶긴 하지만 그 길밖에 없는 거지. 생명의 기원을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거가 성립이 안 되면 이 생명이 탄생이 안 되는 거지. 할 수 없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얘네들이 물 위에서 저절로 이렇게 막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막을 치되 지질 이중층을 형성함으로써 막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왜? 지질 이중층 물론 고등학교 때 다 물론 배웠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인지질 하나하나들이 물에서는 전부들 이렇게 스크럼을 짜는가? 전부. 왜? 이래야만 이 소수성 꼬리들의 특성은 물을 극혐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물과의 접촉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거꾸로 서기를 하면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은 이 친수성 머리들이 나는 물하고 상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들이 물을 상대해주면서 위아래 전부 물이잖아요. 이게 물. 이쪽에 여기도 물이고 안에도 물이고 그러면서 세포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게 저절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물 안에서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중층을 형성하면 그것이 가장 놀랍게도 엔트로피가 이 구조가 가장 높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엔트로피가 높은 구조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나로서도 사실 그래. 이게 엔트로피가 높다고?
그러나 이 물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안정적. 그게 이해가 힘들면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편하죠. 에너지 준위 차원에서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차원이다.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이것을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기한 것이 다른 모든 고분자 물질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은 이거 하나하나들이 지금 여기 뭉쳐가지고서 일종의 세포막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고분자 구조를 지금 형성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하나하나가 인디비주얼, 하나하나의 개개인 것들이 뭉쳐가지고 고분자 큰 구조를 형성하려면 이것이 자발적인 반응입니까? 비자발적인 반응입니까?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낱낱이 흩어져 있는 것들 이리와 그래서 야 모여 꼼짝하지 마. 이거는 그 누구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지. 돈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외로서 이들이 무리해서, 왜냐하면 물이기 때문에 물 안에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은 자발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결과를 이루면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 아주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들이 쭉 가다 보면 이제 세포막이 되는 거죠. 크게 세포막의 일부분. 근데 얼마 못 모았어. 몇 명 안 모였네. 애경에 하면 이게 이것과 이것 차이는 이쪽은 여기에 이 라이포솜이라서 조그만 동그란 아주 작은 구형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라이포솜인 것이고, 리포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게 마이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세제에서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것이죠. 마이셀이라고 하는 이 세제들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안으로 기름 부분을 여기 침투해 들어가서 파괴를 시키면서 기름때를 벗겨내게 되는, 전부 다 같은 통속의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전공이니까 이제 이 리포솜은 자연 상태에서는 물론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리포솜은 이 인지질 이중층이 생기는 원리를 터득한 후에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즐겨서 만들죠. 리포솜을. 왜? 자, 이거 뭐라고 써? 드럭 딜리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약품 같은 것들을 체내에다 몸으로 전달을 할 때 이러한 형태로 전달하면 매우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약품들이 친수성이거든. 약들이 친수성 그냥 먹이면 흡수가, 그 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세포막에서 수용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친수성 물질이 이 세포막을 멋대로 그냥 무사통과할 리는 없잖아. 이 세포막은 지금 엄청난 인지질 이중층으로 중앙에 두터운 이 지질층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친수성 물질, 심지어 이온들도 절대로 통과를 못하는데 어딜 감히 친수성 약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친수성 약 같은 것들. 하이드로필릭, 이것이 무슨 영양소가 되어도 좋고 약이 되어도 좋고 친수성 물질들을 리포솜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가라 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들어가면 이 전체적인 큰 이것은 세포막과 동일한 거잖아. 세포막을 이것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에이 나야 나, 너 나 몰라? 알잖아 하면서 쑥 들어가 버리는.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세포를 보는 단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리 세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와 비슷한 이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터 베시클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고세 까먹었네, 그것을. 그래서 세포 간의 이동을, 세포 안에서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끼리 물질을 이동을 할 때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서 서로 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얼핏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그건 걱정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약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소수성이 또 너무 심해. 소수성이 또 너무 심할 때는 또 들어가서 전달을 할 때 먹었어. 먹고 나서 어떻게 소화가 돼가지고서 혈액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혈액 안에서 얘가 소수성 물질은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잘 안 되지. 혈액은 완전히 물인데. 그럴 때는 이것도 역시 이 틈새에 집어넣는 거지, 소수성들. 그러면 이 리포솜과 같은 맥락으로 그냥 쑥 세포 안으로 체내, 우리 체내 표적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DNA? 무슨 바이러스? 그런 것도 여기 안에, 자, DNA.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요즘 같은 이 이슈에서 이 DNA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인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특별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물론 이런 형태는 안 집어넣지만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DNA가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럽니까? 안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까? DNA가 지금 친수성 물질, DNA는 엄청 친수성 물질이거든요. 쑥 들어가지. 그래서 거기서 스파이크 단백질 핵에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이것이 RNA일 경우는 얘가 DNA 대신에 RNA일 경우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파이자 또는 무슨 그 파이자 말고 또 뭐가 있었지? 모더나 걔네들이 되는 것이고 걔네들은 핵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세포질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의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식으로 다 전부 이렇게 리포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는 아주 별의별 리포솜 표면에다가 별 특이한 어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특별한 올리고당을 여기다 집어넣거나 하면 특별한 세포에서 그 올리고당을 딱 인식을 하고서 너구나 너 이리 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용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엄청난 핵폭탄급 독약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어떤 특정한 암세포 특이적인 어떤 연결 고리를 집어넣으면 이런 거는 암세포만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암세포만 가서 쑥 들어가서 암세포 자폭하게 펑펑 만들어버리는 그런 약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개념은 이미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이게 콜레스테롤 그냥 하면 몸에 되게 나쁜 거라고만 그냥 순전히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나 짜증나. 원래 콜레스테롤은 물론 얼핏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합성의 전구체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대표적으로 우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뿐만 아니라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하는 또 우리들의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것을 조절하는 많은 대사작용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죠. 그것들이 전부 다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들인데 그것들을 몸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뭔가를 붙여야 그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겠지.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갑상선, 무슨 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특화된 호르몬은 그러한 분비선에서만 만들어지잖아요. 일반 세포야 그거 가지고 알게 뭐야. 니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든 말든 나야 알 바 아니지. 그건 니들 문제이고. 그러나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세포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혀 만들 필요 없어 할 때도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구조가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기본이 먼저 출발점이 된다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일반 세포에서 가장 훨씬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딱 보면 이제 세포막, 인지질 아시겠죠? 인지질 그리면 전부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생물학에서. 그런데 인지질 사이에 이게 뭐야 이거? 노랗게 좀 끼어있는 얘네들이 바로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여기 왜 콜레스테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 중간중간 사이에, 우리의 세포막 중간중간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박혀있지 않으면 세포막의 강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뭐 그냥 흐물흐물 건물에 콘크리트 좋아 보이죠? 콘크리트, 단단한 콘크리트, 여기 혹시 철근을 안 집어넣고 아니면 철근을 조금만 집어넣어가지고서 딱 거기다 띄어먹고 부패가 부정부패하느라고 그래서 조금만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이 콘크리트 건물이 남아날 것 같아요? 흔들흔들 흐물흐물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에 철근 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세포막이 조금 더 딱딱해지겠지. 이것들이 좀 덜 들어가면 세포막이 훨씬 더 부들부들은 떠는 것이 아니죠. 부드러워서 유연해진. 그래서 강도를 세포가 알아서 세포막의 각자의 강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포막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훨씬 더 딱딱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론 강도도 높아지지만 또 한 가지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아니지, 그건 전과대로 낮아지지. 투과성이 낮아져, 투과성이. 세포막을 잘 두고 물질들을 투과를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나야 나 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물질들도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아지면 조금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렇게 돼. 물론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투과성이 낮아지는 거거든. 이 그림에서 요게 지금 얘네들, 아니 염소 이온, 포타슘 이온, 소듐 이온, 애경의 이온인데, 이온이라면 얼마나 커? 아주 조금만. 더더군다나 더 깜짝 놀랄 것은 여기에 수소 이온이 들어가 보세요. 수소 이온까지도. 수소 이온은, 수소하면 전 우주적으로 가장 작은 원소 아니에요, 크기가. 그러나 그것이 이온화가 되었을 경우 여기 끼어서 이 모든 이온들은 세포막 투과를 제일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왜? 극성을 심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이 인지질 이중막의 요 소수성 꼬리. 그래서 그다음에 그들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으나 얘네들도 절대로 감히, 여기 다 튕겨 나오잖아요. 이 그림이 지금 다 팅팅 다 튕겨 나오고, 포도당, 설탕 못 들어가지 이거. 감히 어딜 감히. 글리세롤 정도면 끈적끈적한, 미끈미끈 끈적끈적만 우리가 생각하면 얘는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들어갈 수 있어. 어쩌다가. 물이 여기 왜 들어가지? 물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왜? 물 극성인지 이미 우리가 알았잖아요. 물도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마음대로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포막을. 그렇기 때문에 물을 위해서는, 워낙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위해서는 따로 물 수송 전담 통로가 세포막에 사실은 엄청나게 즐비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수송할 때. 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물만을 특별히 따로 수송을 하는 이 통로들이 세포막에 있어서 물은 그나마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공통점들은 뭡니까? 전부 기체지요. 기체. 극성이 없는 기체들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 순서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감히 이 이하는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들 하나하나를 인식을 특별하게 하고 이들만을 따로따로 수송을 전담하는 그 수송체가
세포막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 그렇죠? 단백질로 주로 물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장은 구조가 좀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책에서 지질하고 탄수화물을 먼저 다 얘기를 이런 식으로 끝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에너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지질과 탄수화물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이 핵산과 단백질을 얘기를 끝낸 다음에 갑자기 드디어 이제 효소의 활성, 운동 역학, 그것을 사실 원래 이 에너지랑 운동 역학 같은 것들은 따로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퉁쳐버렸어, 이 책은.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미 우리는 딱 봤어.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화작용이라는 모든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대사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메타볼리즘.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이화 또는 동화작용입니다. 이화라는 얘기는 부셔버리는 거예요.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로 분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이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카타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겠지 좀 이따가. 동화작용은 정반대. 다시 말해서 작은 부품 같은 물질들을 큰 것으로 조립을 하는 반응이 동화작용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자발적 반응? 그럼? 이화가 자발적이겠지. 당연히. 동화는 비자발적으로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주입을 해줘야만 가능한다는 얘기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사실은 이화, 동화와 그대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반응입니다. 왜? 이화 작용의 결과로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실 에너지가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그냥 발열 반응이라고, 보통 에너지를 우리가 칼로리 열량으로 계산을 하듯이 이화작용이 끝나면 무조건 열이 발산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다만 이화작용의 결과로 이화작용을 수행을 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게 되느냐?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된 반응을 우리는 전부 통틀어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정반대겠지.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만 되는 반응이지. 그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응이 꼭 이렇게 지금 무슨 에어컨이야 뭐야? 아니지. 열을 그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주입된다는 것을 흡열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이렇게 등호를 넣어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열 반응 이퀄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퀄 흡열 반응,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전부 이화작용과 발열 반응은 둘 다 똑같은 것으로서 이 부분은 자발적 반응인 것이고 이 부분은 비자발적 반응인 것이고 그렇겠지요. 자, 여기서 이건 뭘까? 그런데 이건 어디서 주소 들었잖아요. 우리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산화 반응은 이것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라고 물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산화 반응은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뭘까?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유기호흡과 세포의 유기호흡과 광합성을 배우게 될 장에 왔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물론 무기화학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화학 시간에 배웠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산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산화가 됐다고 얘기하고, 산소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으면 그 반대인 환원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모든 화학 반응이 노골적으로 앞에서 산소가 이렇게 개입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은 얘 산화됐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산소를 추적하기 싫으면은 뭐를 봐라? 전자를 봐라. 전자를. 산화라는 얘기는 물론 그 산소하고 반응한다는 얘기는 뭘까? 산소하고 반응하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왜? 산소는 무조건 뭘 털어가? 전자를 털어가. 내가 산화됐다. 너 전자 개 털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여기에 노골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얘가 감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보니까 뺏겨버렸네? 그러면 얘는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반대죠. 환원이라는 얘기는 운이 좋아서 산소로부터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갑자기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전자를 하나 쭉 해왔네? 그러면 너 환원됐구나 라고 이렇게 해. 자, 보다 중요한 건 얘야라는 걸 결정하는 거지. 산소. 산화. 다 털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를 이들에게 전자를 빼앗기고 훨씬 더 분해가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산화라는 얘기는 이화작용과 맞물립니다. 어떤 것이 산화가 됐다 하면 너 거기서 그 안에서 에너지 다 털렸구나. 에너지 다 방출이 됐겠구나. 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산화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산소가 득실거리는 이 조건에서는 지구 같은 조건. 환원은 그 반대로서 환원 반응은 보통 동화작용과 거의 동의어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물질이 반응을 했을 때 전자가 이 둘 중에 어떻게 산화된 거예요? 갑자기 얘가 멀쩡하게 있다가 전자를 하나 어디서 갖고 왔네? 그러면 얘가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거지. 얘가 환원되면 산화 환원 반응의 이 또 특이점은 언제나 이 양방향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산화가 됐다면 내 덕택에 나의 파트너는 환원이 된다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내가 환원이 됐으니까 얘는 그 덕택에 산화가 됐겠지. 그래서 이런 쌍방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인데,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 이 그림상으로 최소한 볼 때 요 낮아진 에너지 준위는 밝은 오렌지, 높아진 에너지 준위는 조금 더 짙은 오렌지로 표현을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짙은 오렌지가 됐어? 환원된 친구가 짙은 오렌지가 됐지. 나 이러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으려나. 그러면 이 친구가 에너지를 훨씬 더 얻었다는 얘기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진 것은 그럼 환원이 됐다는 얘기지. 이 친구는 왜 에너지 준위가 낮아졌을까? 원래 시작할 때보다.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방출을 했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 거지. 그러니까 산화가 되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구나.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에너지를 방출하고. 얘는 왜 환원이 되는데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을까?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입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력학 제1, 2법칙 간단하게나마 10분 있다가 해야 되겠죠?